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1페이지죠. 이중매매 할 차례입니다. 이중매매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1억의 매매 계약. 을이 갑에게 1억 원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 요 땅값이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3억을 병으로부터 받자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게 뭐죠? 이중매매입니다. 똑같은 물건은 두 번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요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둘 다 유효하니까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문제는 누가 먼저 등기했는지 문제거든요. 따라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첫 번째 계약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갑이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니까 결국은 뭐죠? 채무불이익이겠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요. 또 채무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제 계약법에서도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뭐죠? 여기 부분입니다. 그죠?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근데 항상 이것이 유효하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다시 말하면 갑의 배신행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꼬셨다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며 이 정은 선이 몰랐던 악이 알았던 상관없이 소유권을 항상 갖지 못한다.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무효여서 소유권이 없다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을이 병이 소유권을 갖는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병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면 일단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법적으로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에서 이행한 것은 뭐가 되죠?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걸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항상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결론이고 왜 직접 못하고 대의해야 되는지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물권법 총론 시간에 또 이유를 알게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회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도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1번 하가 나와 있고 2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 관계 가지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해당 부분에서 볼 거니까 일단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회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백사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일종의 폭리행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는 하면 하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취지인데 의회에서 조심할 것은 이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가지 예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은 1번 객관적 요건 해가지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기억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교재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고요. 궁박하고 경솔 사이에 또는이라는 말을 한번 정치권으로 볼까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A번 궁박이 뭐냐? 급박한 공공, 어려운 상태,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고 무경험인데 교재 이런 말이 나와있죠.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적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에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X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고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골 장에 가서 토끼를 구입했는데 토끼는 처음 사봤어요. 무경험이냐?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험 부족은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에게는 뭐가 아니죠? 무경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니은번 이러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의사, 이용의사가 필요하고요. 디귿번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경솔한지 경험이 없는지는 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효과를 갖는 폭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폭리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본인, 다시 말하면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3번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까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했을 때 제3자가 선이라는 이유로 보호되느냐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이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환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표적인 사례고 우리 시험에 시험이 아니라 판례인데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시던 할머니인데 요 할머니가 사시고 계시는 그 지역에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가 지정이 되는 바람에 고향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평생 다른 곳에 거주해 보신 적도 없는 분이 늙음하게 이사 가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뭐한 상태죠? 궁박한 상태죠. 어려운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 받아봤자 몇 푼 못 받습니다 라고 하길래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5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이었다면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요. 또 갑에게 주관적으로 뭐죠? 궁박한 거죠. 그러면 요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냐? 아직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외에도 편승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다시 말하면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을이 계약금을요 30%나 줬어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 주잖아요. 30% 줬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까봐 그런 거죠. 또 잔금을 치르는데 딱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너무 빠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대충 한 달은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왜 이렇게 빨라진 거죠?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라고 우길까봐 뭐죠? 7일 만에 끝낸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러한 것 속에서 이런 갑의 궁박한 상태를 뭐 할 의사가 있는 거죠?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다. 따라서 이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억을 줄 필요였는데 줬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등기를 해줬다까지 왔어요. 물론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니까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더라도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을이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지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없는 당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무효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3억 원의 꽁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갑에게 돈이 이득이 생기게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문제 푸실 때 홀롱스럽지 않고요. 오히려 이 할머니가 더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올 건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갑이 와서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죠. 할머니가 그런 거죠. 3억에 못 팔겠다. 무효다. 을이 갑한테 할머니 그럼 얼마에 파실 건데요? 5억은 팔아야지, 받아야지. 그러면 3억으로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적용 범위가 나오죠.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돼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적용이 안 되겠죠. 가장 대표인 것이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증여는 폭리일 수밖에 없죠.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5만 원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증여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폭리일 수밖에 없는 계약이 폭리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끝입니다. 자, 이제 제4절에서 법률행위 해석해가지고 교재 13페이지에 나오고 있고요. 이 법률의 해석 부분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공부하시면서 무작정 외우시기 때문에 문제를 나오더라도 틀리게 되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도 모르게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죠.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됐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죠. 따라서 법률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고, 예를 들어보면 갑이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표의자가 무슨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상대방 입장, 다른 말로 하면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요 사례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됩니다.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요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원칙일까요? 그죠?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거래할 때 뭐 할 수 없어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이 뭐가 돼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별말 없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맞지만 내심적 효과의식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고요.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맞지만 표의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할 수 없죠. 그러니까 먼저 자연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집이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속마음대로 뭐죠? 계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그러면 결국은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항상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도 그냥 듣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습장 펴시고 여러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자,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죠?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은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한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고요. 을은 또 뭐 사겠다고 했죠?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지만 갑의 표의자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물론 착오에 대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자연적 해석을 해볼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뭘? 계집이고 을은 뭐 사겠다고 했죠?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착오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형태의 질문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사례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싶은 건 뭔가요? 계집이죠. 뭘 팔겠다고 했죠? 집. 근데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죠.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지만 팔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 결과 의사대로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표시 무회의 원칙이라고 하고, 오표시 무회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근데 항상 이 부분 제가 수업할 때 느끼는 것은 뭐하러 이 짓 하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도 저처럼 한번 따져보셔야 해결된다는 거. 한 번만 따져보셔가지고 아 이게 이 문제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한번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죠. 자, 이제 교재 1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석의 기준이 나와요. 일단 지금 우리는 뭐 가지고 했죠?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했죠. 이걸 우리가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사실인 관습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가지고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임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에는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일단 조리라는 것은 사물의 기본 법칙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식에 맞게 상식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죠? 조리가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죠? 그냥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의 성질 해가지고 법률 문제다. 사실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 문제이므로 법원에 상고 이유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좀 풀어봐야죠. 1번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물어보면 결국 뭘 찾으라는 거냐면 성립 요건을 찾으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이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농지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정리해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이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요. 왜?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유효하니까요.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무엇도 아니죠. 유효 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입니다. 등기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다음 3번이죠. 그 다음 2번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이 나와 있는데 2번이 답이죠. 계약의 해제는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해제에 대한 개념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해제는 언제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고요. 다만 상대방에게 나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 3번이죠.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은 해서 나와 있는데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이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입니다.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고 했죠. 따라서 법률이 성립할 당시에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유효하고요. 니은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디귿번 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리을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뒤에서 할 거지만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 틀린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솔직히 이제 물권법에서 자세히 보면 좋은데 우리 강의가 뭐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물권법에서도 못할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법률행위를 그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라는 것하고 처분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처분행위를 다시 우리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주는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채권행위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생기는 거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행위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죠? 의무 부담 행위라고 바꿔놓은 거는 뭐죠? 한 번 더 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고요. 갑이 을에게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소유권 이전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계약은 채권을 발생시켰죠. 따라서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대부분의 계약은 다 뭐가 되죠? 채권행위가 돼요. 그래서 1번 교환계약, 2번 임대차 계약, 3번 재매매 계약도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분양계약도 매매죠. 다 뭐가 돼요? 채권행위가 되고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는 물권을 뭐죠? 변동시키는 행위잖아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죠. 다시 말하면 물권이 을로 변동되네요.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주거나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것은 물권을 변동, 발생시키는 거니까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주물권행위. 자,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억 원을 빌려줬다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 원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행위고 뭐가 되죠? 의무부담행위가 되겠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을 양도했다는 말은 채권이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니라 채권이 을에서 어떻게 병으로 뭐죠?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죠? 준물권행위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돈을 빌려줬다.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지만 채권을 양도했다. 넘겨줬다.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권이 뭐죠? 채권자가 바뀐 거죠.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준물권행위로서 뭐가 되죠? 처분행위가 되므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다고 했죠. 왜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하나 더 생겨볼게요. 중간생략 등기를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는 법을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단속 규정에서 유효하고 또 중간생략 등기와 같은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도 않죠. 따라서 뭐예요? 유효하겠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나머지 1번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이고요. 2번 불륜 물론 반사회적이겠죠. 3번 이중매매인데 적극 가담하게 되면 뭐죠? 반사회적은 무효고 5번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돈 받고 했으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답은 4번이죠. 자, 6번 문제가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5번을 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답은 5번이죠. 7번 문제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것도 쉽습니다. 기억, 무효가 건물 임대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체결 목적으로 체결한 법 물론 반사회적이죠. 이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약정인데 이거 반사적이 아닌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근 판례가 변호사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 그 다음 리을 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했다. 물론 이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답은 뭐죠? 니은 리을에서 3번이 답인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7페이지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